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85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저는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봄빛날입니다. 네, 저는 정책모니터팀 활동가 박채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린 활동가, 오늘 3월 29일이잖아요. 네. 오늘이 3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거 알고 계신가요? 곧 4월이네요? 너무 소름 끼치죠.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요. 어때요? 겁나네요. 너무 시간이 빨라서. 그쵸. 저는 2020년도 내가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제대로 못 보냈다 생각했는데 벌써 2021년에 4분기로 나누면 한 분기가 지나간 거여서 새삼 시간은 이렇게 쏜살같이 빠르다라는 거를 느끼고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린 활동가가 오늘도 3개의 이슈를 가지고 와서 함께 이야기해 보는데요. 첫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매일신문 만평입니다. 채널도 우리 저번 주에 매일신문 만평을 다뤘잖아요. 복귀를 해보자면 대구 경북 지역지인 매일신문의 김경수 화백이 공시가격 상승과 부동산세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만평을 그렸다. 그런데 이 만평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모욕하는 비유로 그려져서 많은 지탄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일주일 만에 다시 가지고 오신 이유는 뭐죠? 매일신문에서 2차례 입장문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19일 날 만평이 나오고 난 이후에 시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컸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과 매일신문의 입장을 전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19일 날 만평이 실리고 이제 같은 날 국민청원이 실렸어요. 네. 제목이 5.18 민주화 운동 모욕한 신문사 처벌 청원합니다라는 건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29일 9시 기준으로 봤을 때 3575명이 동의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민청원의 핵심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했다. 그리고 이 만평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학살당한 광주 시민과 같은 피해자인 듯 느끼도록 선동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청원을 올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만평이 나가고 난 이후에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1인 시위 같은 것도 하기 시작했고 대구 광북 지역의 시민단체들도 비판 성명을 막 내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죠. 5.18 관련 단체들도 입장을 냈는데요. 매일신문의 즉각적인 사과와 만평 작가의 교체를 요구를 했고 이제 매일신문에 보니까 천주교 대구대 교구가 소유한 언론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서 5.18 기념재단은 교황청과 국내외 언론에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고 바른 언론의 역할을 묻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연에서도 논평을 냈는데 이제 저희는 강조를 한 게 이제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이시더라고요. 또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민원연은 매일신문 이상택 사장이 신문윤리위원회 이사회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비단 이 한 건만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만평 작가가 좀 문제적인 만평을 계속 이전에도 많이 내왔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이후에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박채린 활동가가 방금 이야기한 문제적이었던 또 다른 만평들은 조금 더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우선 저희가 일주일 전에 같이 방송을 할 때도 매일신문 이 만평은 완전히 실패한 만평이다라고 평을 했었죠. 그런데 매일신문이 3월 21일에 입장문을 내놨었어요. 사과문 같지도 않은 사과문을 냈다. 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던데요. 네, 한마디로 그 사과문, 그러니까 입장문이에요. 21일에 나오는 거는 3월 19일자 매일 희평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건데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광주 시민 아프겠다면 사과할게. 그리고 우리 비판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부 비판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입장문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재산세와 종부세, 보험료 인상의 폭력성을 지적한 것이었다며 광주 민주화 운동과 그 정신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신문을 향해 그런 주장을 펴는 건 매일신문이 일관되게 현 정부에 대해 너무 뼈아픈 비판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 반성의 기미라고 할까? 미안하다는 뜻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입장문이 나오고 나서 또 엄청난 비판이 또 쏟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28일 어제 저녁에 올라왔더라고요. 바로 어제 저녁이요? 네.
저녁에 이제 사과문이라고 입장문이 아니라 이제 사과문이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엄군 사진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만평의 소재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5.18 단체 등이 요구한 거는 작가를 교체해달라. 그다음에 민원연은 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 맡고 있는 그 이상택 사장 사퇴해라. 이런 거였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고요. 다만 재발 방지책으로 현재 운영 중인 사내 심의기구 운영을 지면 제작 사후 평가에만 그칠 게 아니라 사전에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입장문에 비해서는 사과한다라는 내용을 담았지만 이제 5.18 유가족이라든지 혹은 시민단체들에서 요구했던 실질적으로 너네 뭐 변화를 해달라라고 지적했던 뭐 화백을 교체를 해라 라든지 혹은 우리 민원련에서 요구를 했던 그 이사장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반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앞에서 박채린 활동가가 지적했던 부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매일신문 만평을 저희는 이번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라는 걸로 처음 알게 됐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조사를 해보니까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굉장히 상습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굉장한 저질 만평들이 많이 나왔었다고요. 네, 저희 논평에 만평 여러 가지 문제적인 만평을 다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저는 오늘 소개해드릴 건 두 가지만 들고 왔어요. 네. 광주 민주 항쟁을 또 차용한 어떤 만평인데 또 한 번 차용했어요? 네, 2020년 8월 23일자 만평입니다. 제목은 민주도 완장을 참여한이라는 건데 당시의 계엄군이 비무장 상태의 시민들에게 마구잡이로 곤봉을 휘두르는 사진을 차용한 건데요. 신문이라는 완장을 두른 코로나 계엄군이 8.15 광복집회 허용한 사법기관을 진압봉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광주 참상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또 다른 문제적인 만평을 지적을 하면은 2월 15일자 만평인데요. 네. 제목은 관중의 함성이 무관중 속에 충성으로 변한 배구 코트라는 제목의 만평입니다. 설마 그 배구 선수들 학교 폭력 문제 얘기하는 건가요? 네, 저도 이 만평은 저희 논평 보고 처음 알게 된 건데요.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관중 속에 숨어서 가해자 선수들을 저격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총을 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뀐 상태로 이제 만평에 표현을 한 것이죠. 이제 학교폭력 피해자를 저격수로 표현을 해가지고 상당히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만평에서 뭐 정치적인 문제, 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되게 극단적이거나 문제적인 행태가 계속 반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매일신문의 만평이 단순히 이제 정치적인 문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최근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까지 이렇게 약간 희화화해서 풍자를 한 모습에 대해서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5.18 광주 민주화운동 모욕 사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한번 우리는 미디어 이슈 브리핑이니까 언론 보도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할 만큼 국민적 공분을 샀기 때문에요. 우선 전국 단위 일간지가 어떻게 다뤘는지 짚고서요. 또 광주 민주화운동이다 보니 광주 지역의 언론들도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봤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3월 18일 목요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 신문을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검색을 해보니까 좀 놀라웠던 것은 동아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에서 이번 사건을 다룬 기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예 이 매일신문 만평 문제 자체를 다루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네이버로 네. 이제 언론사 체크를 해서 검색을 한 번 더 해봤는데 그때도 검색에 걸리지 않아서 어떻게 이걸 보도를 안 할 수가 있지? 좀 의아한 생각이 네.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것은 조선일보의 기사인데요. 네. 조선일보 기사의 제목은 부동산 실정 5.18 계엄군에 빗댄 만평 특별법으로 처벌 표현의 자유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이번 만평을 두고 좀 5.18 특별법으로 처벌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훈처 관계자가 나와서 5.18 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법안의 내용을 보고 좀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처벌할 수 있느냐, 처벌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본 건데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조금 더 지켜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뉘앙스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한 법조계의 지적이라고 전한 게 권력 풍자를 목적으로 하는 만평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 문학평론가의 우려를 전했는데 국가 권력기관 차원의 처벌까지 간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도한 정쟁 등의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 만평이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그 처벌과 관련해서 이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좀 논란화한 게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지적해야 될 것은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여기서 많이 다뤘는데 표현의 자유는 사실 무한정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만 보면은 막 오히려 이 지적을 하는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데 이 기사만 보면은 뭔가 그렇게 단정짓는 측면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 지역의 신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피해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광주 지역의 지역지들의 반응이 궁금했는데 광주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등고라는 그 코너에서 만평 논란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아무리 촌철살인의 풍자라 해도 때로는 비유가 적절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빚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해서 이제 유감 수준의 반응을 보인 칼럼이었고요. 그다음에 무등일보는 사설로 비판을 했는데 인간 존업 짓밟는 대구 유력 언론 작태 규탄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좀 강하게 비판을 했네요. 네, 그렇죠.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상위 몇 %의 재산상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현대사의 가장 불행한 역사적 참사를 악용한 작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존엄한 약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길 촉구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남일보는 5.18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만평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선동의 소재로 쉽게 다룰 소재는 더더욱 아니다. 매일신문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책임지는 절차를 바랄 뿐이다. 라는 내용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남매일, 광남일보, 남도일보 등이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사설이나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신문 만평, 솔직히 저는 역사적 비극을 그렇게 풍자적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역사적 의식이 별로 없다, 역사적 의식이 부족했다라는 지점에서도 저번에도 지적을 했고 또한 그 만평을 문제의식 없이 실은 매일신문 자체도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입장문은 솔직히 정말 말 그대로 입장문 사과문이라고 보기 힘들었는데 어제 올라온 사과문도 사실상 실제 시민들이 바랬던 뭔가 제대로 변화를 하라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가 없다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매일신문이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청원까지 올라와서 아까 방금 오늘 보고 왔을 때 몇 명이 동의했다고요? 3만 명 정도. 3만 명. 그 3만 명 정도의 시민이 왜 국민청원에 동의를 했는지 좀 그런 지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발언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오늘 약간 지난 방송들의 AS 같다는 생각이 든 게요. 저번에 박세린 활동가는 안 나와서 모르실 수 있지만 임동준 정책모니터팀 팀장과 함께 선거보도 모니터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이 내용을 짚었습니다. 혹시라도 지난 방송 못 보셨거나 해당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3월 17일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이었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개인 페이스북에 안철수 후보의 아내를 겨냥해서 그 아내분의 성함이 김미경 님이신데 그 김미경 교수님을 겨냥해서 안 대표를 조종하는 여자 상황죄가 있다라는 글을 썼는데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질문을 받으니까 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 김미경 교수를 가리켜서 상황죄다라는 굉장히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 상황죄라는 의미 안에는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폐쇄적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미경 교수께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 정치인의 가족을 공격하는 게 가장 그 위기에 몰렸을 때 마지막으로 꺼내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이 급했구나. 이제 많이 몰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게 신뢰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김종인 위원장님의 사모님이 예. 제 아내와 이름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도 여의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혹시 그분과 착각해서 그러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뭐 그런 해석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철수 캠프 쪽에서 이제 사모님 관련해서 열심히 공세를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이게 지난번 수요일 이제 선거보도 모니터 때 이야기를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분명한 장애인 차별 발언인데 그날도 살짝 언급했지만 별로 언론 보도를 보지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방금 봄빛날의 활동가가 얘기해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간의 갈등이 있다라는 설왕설래가 였다, 뭐 이런 보여주기 위해서 해당 발언에 대해서 보도는 상당히 많이 됐는데 그 부분이 장애인 혐오 발언이다라고 명확하게 지적을 한 것은 거의 미디어 오늘이 유일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전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장애인 혐오적인 발언 한두 번이 아니세요. 좀 많이 하셨었죠. 그래서 그때는 좀 비판하는 보도가 좀 나왔는데 이번에는 뭔가 언론사들이 다 선거에 혈안이 돼 있어서 그런지 뭔가 정치공학적인 그런 이슈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그 발언에 대해서 뭔가 혐오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다라고 저는 봤고요. 그리고 제가 찾으면서 이제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지라고 떠올려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한 게 정말 말씀하셨듯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은 지난 총선 당시에 이제 한 후보가 나이 들면 장애인이라는 발언을 해서 나이 들면 장애인이라고 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명을 당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퇴시킨 게 그냥 여론에 떠밀려서 사퇴를 시킨 것이지 뭔가 이 당 차원에서 반성을 하거나 해서 사퇴를 시킨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미혼모들이 모여있는 한 단체에 가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정신질환이나 직접장애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미혼모를 가리켜서 비정상이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언론의 비판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이전의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번은 너무 비판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앞서서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문제 발언, 장애인 혐오 발언,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시 한 후보가 나이 들면 장애인이라는 말 해가지고 당에서 제명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언이 있기 전에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 권고로 장애인 비하 발언 방지 대책을 마련해 놨다고 해요. 이런 사례들이 좀 많으니까 이런 권고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전에는 어떤 장애인 혐오 차별 발언이 있었는지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일단 되게 많은데요. 뭐 정신병이 있다, 정신 상태가 걱정이 된다, 정신분열적 상황 이런 발언들이 이제 당을 가리지 않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례를 좀 들고 왔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민의힘이 인권위 공고를 받게 된 거는 지난해 12월입니다. 이때 인권위 공고를 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가 지난해 1월에 이제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그런 상태로 총리가 된다면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인권위로부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모든 당직자에게 장애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 조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 결정은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처라고 합니다.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처가 권고 결정이라는 거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이 사건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해서 인권위 권고를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더 좀 지적해야 될 부분은 민주당도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받았어요. 또 그러니까 지난해 1월에 이제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유튜버 채널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한다라는 발언을 해서 이제 8월에 인권위가 민주당의 장애인 비하 발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해찬 전 대표와 전 당직자에게 장애인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
인권위법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기간은 90일 이내에 이제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통지를 해야 된다고 네. 해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런 재발 방지책 이행 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이제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박채린 활동가가 이제 이야기를 한 내용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정당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 장애인 혐오, 장애인 차별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 지점을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그 인권위의 권고 조처를 받은 게 12월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또 장애인 혐오 발언이 나왔습니다. 반성이 없네요. 네. 지난 2월 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31명이 이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북한 원전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부처, 여당의 대응을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정신장애 단체들이 이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정치적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서 특정 정신질환을 거론한 그들의 인권의식이 너무나 참담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쭉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실은 정치권에서 서로에게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운다든지 하는 그런 네거티브 전략이야. 정말 말 그대로 전략이 붙을 정도로 많이 이용돼 왔던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차별, 장애인 혐오 발언이 우리는 장애인 혐오 발언한 게 아니야. 우리는 그 단순히 네거티브를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일 뿐이야.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혐오 발언이 지금 아무렇지 않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언론은 이런 정치권 발언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런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비판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어떤가요? 인권위 권고까지 내려올 정도라면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이 충분히 좀 비판을 해봄직한데요. 근데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 건의 경우에도 거의 비판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반복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제가 앞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 31명이 입장문 낸 것도 사실 입장문이라는 거는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겠죠. 거치고 31명이 또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31명이 여러 번 봤을 텐데도 조현병이라는 단어가 걸러지지 못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게 아닌가. 그래서 언론은 더 많이 비판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 지점에 대해서 언론 비판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 발언 그냥 단순히 안철수와 국민의힘 간의 어떤 갈등 소재로만 사용이 되었지 비판되는 보도가 많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이슈로 오늘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다. 벌써 2021년에 4분기 중에 한 분기가 지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고 있다라고 느끼는 지점이요. 코로나19죠. 저는 마스크 쓰는 거 이제 너무 자연스럽고 제 일상이 돼버렸는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제 집에 또 액세서리를 샀다고요. 마스크 거리를 제가 사가지고 꼭 문 앞에 이렇게 달아놓고 있는데 뭐 여튼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백신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맞기 시작한 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의료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사람들의 궁금증은 백신 후유증. 이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백신 휴가잖아요. 백신 휴가 저는 뭐 필요하다고 보고 백신 휴가 정부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라고 권고를 해서 하루 정도 백신 휴가 준다고 하는데 박채린 활동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번 기사를 찾아보면서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막 심각하게 좀 고열을 앓기도 하고 하니까 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부가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네. 4월 달부터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도록 좀 공고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좀 그러면은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걸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백신 맞고 증상 아까 방금 고열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코로나 백신 맞고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질병관리청이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접종 후의 증상은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붓기, 그 다음에 발적 등이 있다고 합니다. 발적은 또 뭐예요? 거기 부분이
빨갛게 일어나는 거를 발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뭐 발열이나 피로,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도 이런 증상들이 접종 후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3일 이내에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드물게 뭐 쇼크나 호흡 곤란 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병원에 가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좀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아픔이 있을 수 있겠구나 느꼈던 게 의사들이 독감 백신 맞고 나서 오는 조금 고열이 오거나 막 피로한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방송 그런 보도는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코로나 백신 이제 또 다시 언론 보도 문제로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백신이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사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전하는가 하면은 공포를 조장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좀 강도 높게 민원련이 오랜 기간 좀 지금 비판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코로나 백신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언론 보도 문제가 있어서 가져오실 텐데 네. 왜 가져오셨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죠. 네, 백신과 관련해서 지난 화요일 3월 16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제목은 백신 맞은 의사, 이까지 덜덜 떨려. 병동 전체 불바다 됐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제목만 들어도 좀 자극적이죠. 네. 이 기사의 핵심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의 증상이 이제 휴가가 필요할 정도로 좀 심각한가를 알아보는 기사였어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직접 맞은 의료진 13명을 그 접종 후에 인터뷰해서 증상이 어떠했는지 좀 물어보는 그런 기사였어요. 보면은 대부분 열과 근육통이 심했다라는 내용인데 거기서 인터뷰에서 보여주고 있는 증상이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미리 다 안내했던 증상들하고 비슷해요. 네. 근데 여러 발언 중에서 이제 한 발언을 이제 제목에 넣은 건데 그 발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10명이 주사를 맞으면 10명 모두 열, 근육통, 오한 중 하나는 무조건 있었다. 같은 과 간호사들도 전부 열이 펄펄 나서 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됐다. 요 내용을 이제 제목에 딱 따서 쓴 건데요. 네. 저는 그런데 얘기 들으면서 근데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맞고 나서 아픈 거랑 차원이 다르다는 거를 알려주는 보도 자체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 기사 제목을 보시면 그쵸, 뭔가 심각하게 뭔가 부작용이 있나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죠. 근데 내용 자체를 차분히 읽어보면은 그런 막 불안감만 심각하게 조장하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왜 하필 여러 발언 중에 그 심각한 것만 제목으로 딱 땄냐. 그러면은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독자들에게 좀 안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네. 근데 다른 발언을 보면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주사 부위가 사나울 뻐근한 것 빼고는 별 증상이 없었다. 이틀간 아프다가 11일 낮부터 좋아졌다. 일이 힘들어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맞아서 남들보다 오래 간 것 같다라는 발언도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일부 발언만 뺄 게 아니라 요런 사람도 있고 요런 사람도 있고 요런 증상도 있다라는 내용이 제목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왜 하필 굳이 자극적인 거를 넣어서 불안감을 부추기느냐라는 게 제 지적이었고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온라인판의 제목인데요. 다음날 지면에는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백신 휴가 필요한가? 맞은 의사들 몸살처럼 하루 알았다라고 수정이 된 것이죠. 되게 또 차분하게 온라인면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클릭수 노렸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문제적인 보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네. 뭐 혈전이랑 그다음에 최근에 제일 문제 보도로 많이 나와요. 네, 혈전과 그리고 백신 후 접종 사망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두 개를 연결시켜서 네. 이제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제목을 적는 경우 그런 것들이 눈에 좀 띄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분들은 이제 제목만 보지 말고 기사를 읽으시면서 무엇이 확인된 사실인지 한 번 더 유의 깊게 읽으셔야겠고 이제 기자분들은 제목 특히 백신과 관련해서는 좀 유의 깊게 제목을 작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코로나19 때는 또 공포감을 조성해서 자꾸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게 하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그런 공포감 조성하는 보도가 나왔더니 이젠 또 백신이 들어오니까 백신 맞는 거 관련해가지고 백신을 뭐 화이자만 맞아야 되고 그때 속도들이다. 거북이와 비교하고. 맞아요. 처음에는 뭐 왜 이렇게 빨리 안 들어오니 해놓고서 또 들여오고 나니까 무엇이 안전한지 검증을 좀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언론이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상황 따라 보도가 달라지다 보니까 어떤
어떤 게 맞는 건지 좀 독자 입장에서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그냥 매번 하는 말 똑같은데 제발 이런 공포감을 유발하는 보도를 좀 그만해 주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네요. 코로나19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나쁜 보도들이 옮겨갔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면 당연히 백신이 안전한지 좀 검증을 하고 의문을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건 그 의문 당연하죠. 제기 또한 이제 사실 확인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제일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논란. 맞아요. 논란으로만 다루거나 충분한 근거 없이 불안감을 부추기는 보도가 지금까지도 너무 계속되고 있어서 이제 백신이 0.2% 정도 접종이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제 접종과 관련한 기사가 나올 텐데 이제 앞으로 기사 쓰실 때는 사실 확인을 기반으로 이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기사는 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매번 당부드리고 있어서 이 지점에서 약간 웃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저희는 매일신문 만평 논란 2주차로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장애인 혐오 발언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비판하지 않는 언론 문제 다뤄보았고요. 또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보도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특히 중앙일보 보도를 꼽아서 박재일 활동가가 비판을 해보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 수요일에는 다음 주가 선거인 거 아세요? 다음 주가 선거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보도 너무 힘들어요. 보도 분석. 네, 저희 이번 주 수요일에는 선거보도 모니터 분석한 내용을 함께 정책 모니터 팀과 들고 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 주 시작 잘 해보시면 좋겠어요. 리날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